네, 안녕하세요. 27번째 위클리 AI 세미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차원철 교수님이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일정으로 조금 바쁘셔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오프닝을 맡게 되었고요. 저는 응급의학과 진료주 교수 장한솔입니다. 위클리 AI 세미나는 현재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실학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대한인공지능학회에서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해주실 대표님은 박형준 대표님이시고 현재 헬미닥 대표님이시면서 예전에 아산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출연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오늘 해주실 강의 주제는 의료 LMM의 최신 동향 및 시뮬레이션 방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일 공유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 맡은 주제는 이제 의료 LLM의 최신 동향 및 시뮬레이션 방식의 평가 방식인데요. 요즘에 이제 LLM 뭐 나오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빠르고 뭐 성적도 그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의료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어, 이제 화홍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헬미닥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베이스로 이제 환자 문진 챗봇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LLM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보의학과 그리고 호흡기내과 임상 강사를 했었고,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의료인공지능 LLM, 뭐 LLM 나오기 전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한 3년 전에 LLM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위주로 이제 파고 있고, 지금은 헬미닥이라고 하는 이제 웹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뭐 거대 언어 모델 성적이 매년 오르고 있다는 거는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벌써 GPT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GPT는 5.2 버전, 제미나이는 3, 그리고 딥시크는 3.2 이렇게 해서 모델들의 이제 번호도 많이 올라왔고, 성적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가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계속 뭔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써보면 제미나이 3.0이 제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위도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AI가 뭐 모든 걸 대체한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의료는 영상의학과만 대체할 것이다라고 제 브리힌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딥러닝의 이제 초석을 다듬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그때 영상의학과 대체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나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고 그 이후로 대체보다는 영상의학 AI만 굉장히 발전을 한 면이 있었습니다. GPT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잘하니까 모든 분야의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께서 하고 계시고 그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빌 게이츠 분이신 것 같은데 의사가 대체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AI의 CEO는 지식의 가격이 영에 수렴한다. 즉 어떤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쉽게 구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료에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힌튼이 말하는 미래는 굉장히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실상 막상 써보면은 뭐 대부분은 뭐 이제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달지 뭐 논문 쓸 때 조금 도움이 된달지 이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이제 쓰이게 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왈가왈부한데 뭐 그거 제가 쓰는 예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좀 옮겼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입원이 5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ER 통해서 입원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입원 기록지를 써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특히 이렇게 응급의학과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뭐 전반적인 그런 패스트 히스토리에 뭐 완전히 나가 있고 일주일 전부터 뭐 코프로 연락이 있었는데 여차해서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입원 기록지를 또 이렇게 쓰려니까 이제 귀찮은 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잼스라고 이제 그 구글에 있는 이제 모델을 잘 이제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텍스트로 바꿔줘라고 하면 그렇게 바꿔주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서머리를 이제 써주면서 제가 이번 기록지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뭐 글쓰기가 워낙 좀 이제 이렇게 써보니까 몇 번 괜찮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기록지에 써놓고 이거는 경과 기록지에 붙여 넣어서 제가 쓰는 편이고요. 다른 예시로 이렇게도 뭐 4, 5일 전부터 기침결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생겼고 뭐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똑같이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줘서 뭐 진료 차팅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거는 워낙 쉬워서 요즘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메일을 영어로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금방 이제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익스트랙션 관련된 건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PFT의 포맷에서 뭔가 데이터를 잘 이관을 해서 이런 형태의 테이블화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여러 부처의 이런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병원은 뭐 좋은 병원은 당연히 이게 다 전순서가 돼 있어서 그것에 맞게 테이블에 들어가고 뭐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 사람의 폐기된 검사가 시리얼하게 쭉 나와가지고 보기 편하게 돼 있는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2차 병원은 그냥 이렇게 PDF가 한 장 올라오고 끝이고 뭔가 이거를 이렇게 전산화를 하려면은 이제 PFT를 하는 그런 기계 회사에서 부탁을 해야 되고 EMR 회사에서 부탁을 해야 돼서 굉장히 난감하고 보통은 안 된다고 이제 결과가 옵니다. 저는 차트에 이렇게 써놓는 편인데 날짜랑 그 시리얼을 쭉 써놓으면은 뭔가 제가 보기 편해서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과 두 번째는 이제 그 환자가 저희 병원 이제 2차 병원이니까 1차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을 써주는 소견서를 받아서 전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대부분은 스캔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차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미나이 3.0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프롬프트 스타일도 보시면은 이제 요 뭐 의료에서 PI 혹은 뭐 이제 그런 폐기능 검사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그 컨트롤 CV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익스트랙션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제가 이것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놓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이제 폐기능이 뽑아져 나온다. 그래서 차팅할 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치지 않아도 이제 원하는 형태의 내용들은 다 뽑아서 할 수 있게 되겠고 특히 브론코 다일레이터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단순 OCR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로 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진료 의뢰서에서도 이거를 이제 제가 의뢰서 추출이라는 걸로 프롬프트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리전을 딱 해서 캡처를 딱 하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프레젠트 일리스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서 이제 진료 볼 때 엉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타병원에서 이제 뭐 엔도스코프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본원에 오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문체가 다른데 그런 것들도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워낙 이제 성적이 좋아졌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이제 쓰임새가 넓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썼고 제가 쓰는 AI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넘어서 실제로 LLM이 얼마나 퍼포먼스가 의료에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좀 더 빅테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데이터셋인 메디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사의 이제 그 USML을 모의고사화해서 데이터셋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초창기에는 썼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예전에 제미나이 나오기 전인 팜일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구글이 이제 메디컬 버전에 따로 모델을 튜닝을 해가지고 메드팜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외에 의료는 뭔가 다른 이제 별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꽤 큰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7점이 나왔었고요.
그래도 이제 의사고시 커트라인은 이제 통과했다라고 해서 의사만큼 잘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성적이 이제 이듬해부터는 매드팜2가 86점, GPT4가 90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96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미나이 3 프로 나오면서 제미나이도 이제 96점대를 맞기 시작했고 제 생각에 96점이면 거의 다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뭐 클로드 오퍼스나 GPT 5.2도 성적이 그 언저리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푸는 거는 이제 AI가 인간보다 잘 푼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사고시를 통과했으면은 이제 의대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의대를 갈 만큼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번 2026년도 수능에 대해서 보니까 제미나이 3 프로가 450점 만점에 440점 맞고 GPT 5.1이 435점 맞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수능으로 쳐도 아마 의대를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데이터셋이 세츄레이션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1점 차이로 뭔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휴머니티 레스트 이그잼이라고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에서는 그게 이제 요 NEJM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컨퍼런스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휴머니티 라스트 에그잼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문제는 NEJM에서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 형식으로 발간을 하는 건데 이걸 쭉 모아서 데이터셋화한 것이 이제 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65세 여자고 위크니스, 백페인, 판사토페니가 있으면은 이와 같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가가 주요 이제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벌써 이제 뭐 나온 지 5개월밖에 안 됐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뭔가 이제 되게 오래된 논문 같은 느낌이 들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쪽은 워낙 또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클리니션을 A군, B군으로 나눠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셋의 문제를 풀게 하고 감별 진단 10개를 쓰게 한 다음에 한 군은 인터넷 서칭을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리비전을 하고 다른 군은 LLM을 한번 돌려서 리비전을 한 다음에 점수를 비교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마 처음에는 뭐 AI를 쓴 게 이제 인터넷 서칭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AI 단독이 사람이 이제 AI의 도움을 받든 인터넷 서칭의 도움을 받든 간에 관계없이 더 잘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AI가 더 이제 어려운 문제도 더 잘 풉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뭐 GPT보다 자사의 모델인 AMI가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메디큐에이도 결국 문제를 잘 푸느냐 이 NEJM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컨퍼런스도 충분하게 환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쭉 있었을 때 문제를 더 잘 푸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은 지금 사람보다 잘 푼다는 게 여러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인데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병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화형으로 풀면 어떨까라는 게 구글에서 MF 형식으로 만들 때 접근한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환자가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AI가 그것에 대해서 증상을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문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와 증상을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나이가 33살이고 머리가 아프고 2주 됐다. 라고 했을 때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뭐 이제 기술을 하라고 하고 위치가 어딘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더 정확도 높은가? 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굉장히 공손하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뭐 이제 그 메디컬 커스트 컨디션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잘한다 등의 대화의 내용도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 방식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우리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증명한 방식인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용 모델들을 에이전틱화해서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증상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럼 의사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검사를 내고 어떻게 진단을 해 나가는지 등의 이제 검사까지 낼 수 있는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요. 이건 아직은 이제 정식 논문으로 출판된 건 아니고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온 건데 요즘 빅테크에서는 아카이브에 논문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올려서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빅테크에서 올리는 거는 좋은 잡지에 다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 어떤 증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략적인 플래닝을 세울 수 있는지가 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 다이그노스틱 에이전트는 이제 여러 가지 AI들의 이제 합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증상을 물어볼지 검사 처방을 낼지 그래서 진단을 내릴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뭐 소어 스로트, 페리톤실라 스웰링, 블리딩이 언제 시작됐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어보고 그래서 게이트키퍼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종의 환자가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AI가 서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상들을 쫙 모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히스토리를 쭉 모았으니까 검사를 내게 되고요. 검사가 이 사람에게는 네이설 페린지얼 칼시노마가 의심이 되어서 이런 울트라소노 가이디드 코어 바이옵시가 필요했고 이와 같은 이제 형광 염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게이트키퍼 에이전트가 이것에 대한 검사 결과를 주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진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음 진단은 하고 다음 진단에 맞는 검사 처방을 내고 결과를 받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 엠브리오널 랍도마이오sar코마를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검사를 냈는데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린 NAJM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컨퍼런스의 문제의 답을 검사를 잘 내면서 할 수 있는가가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게이트키퍼 에이전트도 있고 다이그노스틱 에이전트도 있는데 이건 검사 결과를 주는 에이전트라고 했었고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가 뭐 챌리저 에이전트, 뭐 스튜어드십 에이전트 즉 검사를 너무 비싼 거 내면 안 되고 체크리스트에서 뭐뭐뭐를 했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세시스 우리가 지금 어떤 진단을 이 상황에서 낼 수 있는지를 서로 상의를 하게 해서 결국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이 결국은 질문을 더 할 것인지 테스트를 낼 것인지 진단을 할 것인지 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각각은 일종의 프롬프팅이 된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I의 백본은 뭐 O3가 될 수도 있고 GPT 4.1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로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런 에이전트 형식의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사람이 이제 대부분 이제 논문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답률이 1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서 가로축은 얼마나 검사를 냈는지 검사에 대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세로축은 진단에 대한 정확도를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GPT 4.5부터 사람보다 정확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렇게 다이어노스틱 코스트도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비싸고 정확하게 하는 모델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민이 2.5 프로부터는 70점 정도가 되고 O3는 80점 먼저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에이전틱화 하게 되면은 즉답이나 이제 퀘스천 원리 그러니까 질문만 하게 해서도 충분하게 50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검사를 2K, 4K, 8K까지 넣었을 때 성적이 쭉쭉쭉쭉 오르는데 왕상볼까지 쓰게 돼서 굉장히 비싸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8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해서 AI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잘 세팅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에 뭔가 튜닝을 잘 시키면은 사람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넘어가서 이제 구글은 조금 이제 컨셉이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뭔가 검사 오더를 내고 검사를 받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형태의 AI가 병원에 인테그레이션 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형태의 어떤 시뮬레이션 방식의 뭔가 이제 벤치 방식의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은 바로 앱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멀티모델 구글이 지금 굉장히 그림을 인식을 잘 하는데 예전부터 구글은 멀티모델로 우리는 이제 모델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GPT-3 이제 제미나이 3.0부터는 이제 그림 인식시키면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제미나이 2.0 플래시 때의 모델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직접 올려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앱에서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의 이게 어드밴스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서처럼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 것 대신에 뭔가 환자가 쭉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사도 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특징은 이제 사진을 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환자가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뭐 아이스팩을 댔더니 뭐 조금 증상에 이제 호전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사진을 보니까 small raised red spot이 이제 손에 있구나.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뭔가 유저가 이제 실제로 피부 병면을 올리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물어봐가면서 증상 플러스 사진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주장이고, 그랬을 때 또 뭐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보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이제 열심히 이제 밸리데이션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사진을 보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사진을 보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이제 이제 논문에서는 실제로 뭔가 이제 그 문제들도 굉장히 잘 푸는데 어떤 데서는 되게 사람보다 성적이 높은데 어떤 데서는 사람보다 성적이 떨어진다. 이걸 잘 원인을 보니까 이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길게 잘 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성적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진을 보고 결과를 맞춰봐라 라고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즉 실제로 사진을 안 보고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사진의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고, 사진을 보고 클리니컬 리즈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보고 성적의 차이가 나는 걸 봐서 우리는 실제로 사진을 잘 보고 푸는 그런 AI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퀘스천에어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가를 사람과 비교했는데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이제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게 늘 AI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람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멀티모달로 뭔가 사진과 이런 검사 결과를 잘 종합해서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제미나이 2.0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3.0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재밌는 점은 이 검사 기록지도 사진이기 때문에 검사 기록지를 올려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실 지금 그냥 넣어도 이건 되긴 되는데 어쨌건 간에 환자가 자기의 증상 얘기하면서 검사 기록지 결과지가 집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고글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바닐라, 그러니까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그냥 프롬프팅만 해가지고 썼을 때보다 이런 에이전트 형식으로 구현했을 때가 성적이 더 높다. 앞서 보여드렸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백본이 되는 거는 항상 에이전트는 모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백본이 되는 모델의 성적이 올라갔을 때는 이런 성적들도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발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하게 이제 뭔가 지식이 있는 거고 이것을 나의 어떤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었는데, 최근 LLM 시대에서는 이제 이 관점이 조금씩은 이제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글도 제미나이 이후로는 매드 제미나이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붙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새로 걸었을 때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파인 튜닝이 이제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뭔가 지식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되는 얘기였지만 최근처럼 굉장히 많은 지식에 대해서 이미 지식들이 뭔가 온라인이 되어 있다고 이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온라인이 되어 있는 지식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잘못 걸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지식들이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결론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거는 할 때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결과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3 플래시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썼던 건데 지금 사진 인식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스 케이스가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월드 베스트 모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시는 중국 모델을 보면 조금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쿼크 매드라고 해서 이것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중국계 논문이고요. 여기서 꽤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최신 그 이제 뭐랄까요 트레이닝 테크닉들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교군이 이제 뭐 QN32B, 뭐 이제 바이튼 14B, 뭐 O3 미니 정도는 뭔가 자사의 모델들이 좀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지 모델인 제미나이 뭐 이제 2.5 프로나 이런 데서는 성적이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메디컬 버전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뭐 경량화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쉽지 않다는 게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이미지 모델이나 다른 쪽 모델리티는 모르겠지만 랭귀지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현재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우리 이제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논문인데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제 우리가 비교한 논문이 뭐 미스트랄이나 뭐 다른 이제 논문인 이제 그 모델들인데 7빌리언 그러니까 모델이 사이즈가 작고 로컬에서 돌아갈 만한 그런 건데 낮다고 하는 게 77점입니다. 77점이면은 지금은 벤치마크에서 제일 작은 뭐 하이쿠, 뭐 4O 미니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70점대고요. 최신 모델들은 거의 뭐 90점대니까 사실은 뭔가 성적 면으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뭐 이제 국내 모델 잘한다, 뭐 여러 발표들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뭔가 그런 상용으로 썼을 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감안을 하고 써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프레미스, 우리 병원의 데이터는 절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맞는 규제 당국의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쓰게 됐을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와 상용 모델을 비교를 한 거고요. 상용 모델은 에이전틱 로직, 코드와 어떻게 쓸 것인지, 어플리케이션과 UI, UX 이런 것만 고민해서 유즈 케이스를 붙이면 되는데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하드웨어를 꽤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제 여러 개 주비를 샀으면은 이걸 잘 돌릴 만한 시스템 이제 소프트웨어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파인 튜닝도 새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모아서 클렌징하고 스토리지에서 어떻게 내가 파인 튜닝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데이터 옵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서 뭔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오퍼레이션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현재 온프레미스의 어떤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지금 어떻게 쓸 거냐?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뭐 그런 이제 뭐 텍스트 익스트랙션은 아무래도 조금 작은 모델이니까 뭔가 온프레미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상용 모델들 같은 경우도 비용이 워낙 이제 그 떨어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지금 굉장히 꽤 저렴한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 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네가티브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현재 온프레미스를 들리려는 병원들이 엉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은 이미 에픽에 GPT가 붙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현재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예시 중에 하나가 글래스헬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EHR과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환자의 데모그래픽스, 과거력, 메디케이션, 서지컬 히스토리 다 붙여가지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진단, 어세스먼트, 플랜, 프로그레스 노트를 다 써주는 형태의 AI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앞단에 이제 모델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게 발전이 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뎁스 있게 나가면은 다 규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서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LLM이 어떻게 써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의 이제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이제 맨 윗단에 있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AI를 쓰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의료 상담을 할 때에 적는 내용이고 아마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환자가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약을 먹었는데 잘 안 나요.
이게 대부분의 하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환자의 어떤 자세한 병력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답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환자가 나는 어떤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환자고, 그게 흔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한 의료 데이터는 없는 게 현실인데, 그게 바로 AI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제 목이 칼칼하게 부었는데 뭐 기침이 난다. 그래서 뭐냐? 라고 하면은 AI 답변이 뭐 인후염일 수도 있고, 후두염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하다만한 대답을 하거나, 혹은 모델을 조금 저렴한 걸 쓰게 되면은 뭐 귀를 반으로 접고 손가락으로 귀를 톡톡 쳤을 때 뭔가 이병이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뭔가 그럴 수 있다라고 잘못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 사이트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사람이 잘 못 쓴 사람이 이제 환자가 붙거나 혹은 잘 못하는 AI가 붙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명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답변만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못 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쓰는 환자 사례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하고 결핵약을 한 2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환자가 첫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자기 전혀 기억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프고 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자기가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통풍인지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통풍이 굉장히 꽂혀서 환자가 왔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유리계 역시대가 올라와 있고, 저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이 사진을 갖고 오면서 정말 내가 이게 맞냐? 그러면서 자기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술을 먹을 때마다 발가락이 아팠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약이 피라지나마이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주를 끊자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끊고 좋아졌는데,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러면 제가 약 중에 유한이라고 써 있는 약을 안 먹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디까지 물어보고 왔냐를 물어보니까 집에서 구글이랑 얘기해가지고 채팅을 했고, 그 결과를 다 알고 이제 피라제나마이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구글이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케이스를 아마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의 장점은 AI와 의견이 똑같으면은 설명을 더 많이 안 해줘도 되고 이제 가도 되는데, 단점은 AI와 의견이 틀렸을 때는 이제 설명이 좀 장황해지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AI를 잘 못 쓰는 사람, 잘 쓰는 사람들이 지금 갭이 좀 나눠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미닥이라고 하는 앱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보이스 인풋도 가능하고 채팅도 되는데, 그래서 인풋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뭐 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뭐 증상들, 뭐 기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뭐 가래는 나오는지, 마릉의 침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이고요.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의사처럼 이제 물어봐서 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모토고, 그래서 환자가 병원 가기 전에 자신의 증상들에 대해서 잘 리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가래가 있다고 했을 때 가래가 뭐 맑은색인지 노란색인지 녹색인지 뭐 열은 나는지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제 증상들이 있으면 뭐 알레르기인지 뭐 혹은 뭐 감염성인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에 아웃라인에 맞춰서 설문지를 연결합니다. 설문지를 연결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뭐 1등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환자를 좀 편안하게 해서 빨리 결과를 좀 보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단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실제로 폐렴을 생각하고 이제 만든 케이스고, 그래서 1번 폐렴, 2번 기관지염, 3번에는 항암제 관련 폐독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의 내용이 쭉 정리가 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기침을 주증상으로 왔고, 뭐 40세 남성이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이제 주소로 내원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응급실에서 해주듯이 이렇게 환자의 병력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과거력 같은 거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 앱의 목적이고, 지금 이제 의사 앱이 완성이 돼서 병원으로 의사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가 있고 폐암으로 항암 치료하고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의사에게 한꺼번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료 볼 때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료 볼 때 환자 들어오기 전에 쭉 리뷰해보고 환자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앱의 간략한 소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앱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기술 관점에서 이제 앱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뭔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LLM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쓰게 만들려고 이제 뭔가 만들었는데 이제 악용하는 유저들이 좀 종종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해킹이라고 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프롬프트여도 모델에서 항상 답변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리하는 평가 방식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같은 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건 예시 중에 하나인데 와가지고 현재가 이제 우창이 나냐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오창현 씨 왔나요? 했는데 이렇게 이 답을 헛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적인 이제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쓰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 우리는 이제 생각했던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큐레시나 AURO스나 이런 식의 뭔가 진단이 정확한지를 보는 게 과거의 어떤 일환이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과 비교해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과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간별 진단을 이제 헬미덕과 이제 그 사람, 이제 레전드 3년차, 2년차 인턴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모의 환자와 대화해서 저희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은지 이런 걸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저희 앱이 더 높게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런 거의 문제는 모델이 뭔가 바뀌고 프롬프트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이런 거를 평가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이제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을 그때마다 모의 환자에게 저희 앱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정확도를 넘어서 대화의 적절성,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지, 환각은 없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하는지, 그리고 진단을 정확한지, 그 외에 뭐 감정적으로 공감이나 친절은 잘 하게 해주는지, 뭐 설문지를 연결해야 되는데 설문지를 잘못 연결하지 않는지, 뭐 이제 LLM은 할 때마다 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무작위성이 있는데 무작위성이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모델이 바뀌었을 때 적절하게 되는지 등등이 이제 LLM에서는 평가할 때 들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LLM이 결과들도 평가를 해서 이제 뭔가 답을 낼 수 있다 혹은 점수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 많이 이제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LLM에서 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정확도는 똑같이 나오지만 이제 잘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바이브 코드를 만들었고요. 배가 아파서 왔다고 했는데 이제 AI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픈지, 뭐 이제 왜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정적 적절성이 깨지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뭐 욕을 하세요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볼드체까지 써주면서 배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식으로 아픈데 뭘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 이제 먹은 거 별로 없고 뭐 치킨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로케이션을 아랫배 정확하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이제 다른 거 먹은 건 없는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질문 자체는 이제 다 필요한 건 들어갔지만 이제 대화의 내용이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이상하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LLM을 평가할 때는 다 들어가는 평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나리오 방식의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를 전부 다 AI로 만들어서 대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에이전트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런 AI로 환자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클로드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문제를 그냥 줬을 때랑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성적 차이가 꽤 난다는 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주고 하는 거는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이전트화를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모델 자체는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적이 많이 차이는 나는 모델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크는 항상 우리 거의 태스크에 맞는 벤치마크를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 소개해 놓은 일반적인 벤치마크에는 이제 오버튜닝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고요. 잇몸 출혈이 반복되는 38세 여자고, 그래서 이 저희 헬미닥에서 쓰는 환자 AI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의 환자 테스트할 때, 즉 사람이 테스트할 때 쓰려고 만든 앱이고요. 얼마 전에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관심 있어서 좀 써보기도 했는데, 잘 보시면은 환자가 AI입니다. 쓰는 거는 저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 피가 나나요? 했을 때는 뭐 코에서 코피가 한 번 났고, 영도 예전부터 잘 되는 것 같다. 몸이 붓나요? 했을 때는 몸이 붓는 게 없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진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환자 AI도 GPT가 굉장히 발전해서 최근에 5.1로 좀 이제 바꿔봤는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료 볼 때 좀 어렵더라고요. ITP 말고는 따로 생각나는 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환자 AI고 이제 의사도 환자도 둘 다 AI로 평가하는 게 이런 시뮬레이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도 AI로 가능한데요. 그건 뒤에서 나올 거고 이렇게 한 20번 정도 물어보게 되면 저희는 세션이 끝나는데 검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혈액 검사, CT 다 가능하고 CT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CT 결과가 나오는데 CT에서는 별게 없네요. 그래서 잇몸이 출혈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출혈이 날 때는 항상 ITP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부러 조금 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진단을 줘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는데 점수는 이제 검사에서 이제 CT만 요청을 하고 혈액 검사 안 했다고 점수가 떨어졌고 문제 완성도는 신경계나 내분비 관련된 증상을 안 물어봐서 성적이 떨어졌고 공감 안 했다고 성적이 떨어졌고 그 외에 이제 간별 진단 관련된 걸 보게 되면은 간별 진단도 ITP는 그래도 이제 얘기가 되지만 갈스톤이나 가스트라이티스는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의 간별 진단이 부적절하다라고 적고 종합적인 피드백으로는 이제 검사도 요청을 잘 못했고 이제 어떤 진단에 대해서도 잘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해서도 이런 리스트를 주고 리스트에 맞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에 맞는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LLM 에스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저희 앱에 저희 SNS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보여줘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발급을 하고 쓰게 해줬는데 좋았다라고 이제 리스폰스를 줘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나 선생님들 계시면은 아마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이디 발급해서 쓸 수 있게 해드릴 것 같고요. 이건 완전히 이제 AI를 환자, 이제 의사를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오토매틱하게 돌리는 거고 저희 환자 목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리스트가 있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서로 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환자 AI도 이렇게 답을 하고 의사 AI도 이렇게 답을 해서 저희 헬미닥에서 워킹하는 거랑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환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보였을 때 이렇게 설문지도 연결을 해서 환자 AI가 자기의 증상에 맞게 쭉 이제 클릭을 하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진단이 이 관절성 폐절이 맞는지 보면 맞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동화된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엑셀로 내보내면은 이 관련된 파일들도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평가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오토매틱한 이밸류에이션의 이제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이미 많이들 쓰고 있고 오픈 AI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픈 AI 헬스 벤치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의료진을 262명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진단 기준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별에 맞춰서 이게 응급 환자냐, 아니면 환자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황 자체가 모호하냐, 혹은 헬스 데이터의 태스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서 제창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시가 뭐 70대 남성인데 환자가 이제 그 플로어에 이제 리스폰스가 없는 상태로 있고 숨을 쉬긴 쉬는 것 같고 펄스가 약간 있는 것 같다. 이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직접 해야 되는가? 환자가 물었을 때 이 답변이고 여기서 답변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의사가 아니다라는 이 면책 조항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켜야 된다 하면서 911을 불러가지고 이제 환자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뭔가 이제 그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된 건 아닌지 뭔가 그러면은 환자를 라잉 다운을 시켜가지고 옆으로 눕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답변을 줬을 때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스 or 노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만드는 게 여기서의 방식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평가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LLM 서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에 맞게 답변을 이제 잘 채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오스리가 잘했다라는 게 그때 나왔을 때의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지션이 이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답변을 평가했을 때의 점수와 이제 GPT 4.1이 평가했을 때 점수가 대략적으로 뭔가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피지션에게 새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 달라고 주관적으로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이 크라이테리아가 적절하고 그것에 맞는 프롬프팅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4.1을 앞으로는 자동화시켜서 들렸을 때 이 의료진이 평가한 것과 준하게 가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루브릭 크라이테리아가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레이블링을 이 사진이나 어떤 이제 이케이지나 이런 걸 보고 여기는 뭐 질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혹은 뭐 차팅을 써가지고 레이블링 했던 게 과거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많이 효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생성하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LLM이 하지만 이 생성된 걸 평가하거나 혹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사람의 방식이 되었고 조금 더 이게 고차원적이게 되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브릭 크라이테리아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한번 알아두시고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셜라이ズ드 컨펌스 데이터셋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픈 소스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이제 테스트 벤치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니까 서로 다들 우리 모델을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본 환자나 못 본 환자의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이처 메디슨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 우리가 환자를 AI로 만들었고 너희의 어떤 이 LLM을 우리 이제 그 API로 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환자 AI랑 묶어서 자동화해서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팀들도 나타나고 있고 원래 뭐 AI 잘하던 팀이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프레임워크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퀄레이션 벤치마크도 조금씩 이제 트렌드가 AI화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AI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 컨펌한 데이터로 뭔가 돌리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에 있어서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무리고요. 앞서서 이제 AI를 기본적으로 이제 진료실에서 쓸 수 있는 예시들과 그리고 최근 이제 AI가 의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AI를 이제 GPT나 제미나이를 이제 진료실에서 궁금할 때 써보신 분들은 꽤 잘한다는 건 아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됐는데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게 뭔가 진료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 AI에게 물어보고 병원 와서 검증하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뭐 쓰지 마세요 혹은 뭐 믿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거를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쓸 수 있는 AI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LM 시대에는 평가 지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LLM으로 대체 가능한 그런 평가 지표가 더욱 중요해지겠고 그런 이제 컨셉 중에 하나가 LLM에서 저지 루브릭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용처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맞는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파인 튜닝 이런 것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이 크라이테리아 자체가
신세트 데이터든 어떤 종류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크라이테리아 자체를 만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미다 이 사이트 헬미닥.kr 여기 들어가시면 쓸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LLM이 많이 도입되고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서 CDSS 개발에 뭐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그냥 끼케야 머신러닝, 딥러닝 하다가 LLM 공부를 새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지금 참여하신 다른 참여자분들 중에 대표님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제가 받아서 질문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카메라 켜고 아니면 마이크만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여기 하나, 어, 네, 의료 분야 FM은 아직 쓸만한 것이 없냐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 쓸만하냐는 게 되게 이제 모호한 이제 크라이테리아인데 이제 쓸 수 있느냐 하고는 이제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고요. 어, 지금 사실 오픈 소스는 제가 많이 이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오픈 소스로 한다는 게 글쎄요, 이게 실제 사람들이 벤치마크로 써봤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지만 벤치마크가 국내 모델 같은 경우는 잘 밸리데이션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느 병원에서 써보고 논문 내고 이게 끝이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써보느냐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테스트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중국 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QN이나 뭐 이런 이제 큰 모델들은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것도 용처에 따라서는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GPT나 이런 제미나이를 써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재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할까요? 아, 네, 이어서 채팅 하나 더 올라와서 혹시 뭐 어느 정도 답변이 잘 되셨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보안적인 건 어떻게 관리하시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제일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뭐 국외 반출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클레임을 걸고 있고 병원 데이터를 그냥 이제 AI로 썼을 때 환자 동의가 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저희 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환자에게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상용 LLM을 쓰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쓰고 있고요. 뭐 환자가 리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제미나이나 이제 그런 엔솔로픽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도에는 국내에 이제 SK랑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고 국내에 소스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데이터 리전 관련된 거는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외에는 미국은 미국에서 호스팅하기 때문에 그런 국외 반출이 전혀 걸리지 않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체가 데이터 리전으로 묶여 있어서 유럽에서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제3국가가 문제인데 중국은 중국에서 뭐 따로 관리하고 한국, 일본, 뭐이 정도 싱가포르 이 정도가 아마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아마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호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환자와 동의 이제 체계로 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텍스트 익스트랙션 이런 것들은 환자 데이터 빼고 뭐 넣으면 되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뭐 진료 볼 때 환자 데이터를 넣는 게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건 아마 그레이 존일 텐데 아마 다들 암암리에 쓰시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케이스는 지금 점점 느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 한국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데이터가 가장 병원 단위로 지금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언젠가는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답변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고 다른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 가상환자 AI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나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습니다. 어, 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갖고 와봤는데 잠시만요.
저희 이제 환자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소아과 어떤 질환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GPT-4나 모델 바꿔가지고 환자를 생성하면은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환자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지금 한 490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각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환자의 병력이 나오고 뭐 문진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신체 검진은 뭐가 있는지 검사 결과는 뭐가 있는지 영상 검사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뭐 그냥 이제 흔한 질환들 위주로 하다가 그걸로는 뭔가 이제 레어하거나 특이한 케이스는 다 놓치겠다 싶어서 메디QA에 보면은 환자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거기서도 메디QA가 환자의 데이터를 풀로 다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헬미닥은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어떤 뭐랄까요 증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환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 위주로 따로 셀렉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논문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안녕하세요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서 평가를 나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환자가 원래 진료실 들어오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단답형이니까 좀 약간 곤란해지는데 음, 본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화해보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태스크가 막상 해보면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실제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제 LLM이 아시다시피 제일 뭐랄까요? 일반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레어하거나 좀 익스cep셔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줘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한번 다시 리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린 스페셜라이즈드가 컨펌한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여러 의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다 이제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은 더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헬미닥을 써봤는데, 그 형식을 이제 자유로운 대화형을 한 다음에 설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드셨더라고요. 혹시 굳이 설문지를 추가하셨던 이유, 어떤 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쓰다가. 처음에는 사실은 뭔가 토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 때가 벌써 2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GPT-4가 꽤 느릴 때였고요. 그리고 비쌌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멀티턴 태스크인데, 이제 프롬프트 가지고 장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여럿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뭔가 턴이 여러 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이런 이제 공격에 살짝 취약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병원에 사는 거를 잘 따라하고 싶었는데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원무과에서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과에 갈지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진료실에 오게 되면은 앞에서 뭔가 문진표 같은 걸 주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정리해서 앞에서 외래간호사가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냥 그런 일반적인 현존 데이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잘 따라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냐? 그거는 이제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건 앞으로 넥스트 저희 업그레이드 할 때 조금 바꿔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 에이전트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던데, 이 시뮬레이션을 뭔가 이제 많은 연구가 또 나올 거잖아요. 뭐 LMM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CDSS를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에이전트, 뭐 멀티 에이전트로 도입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연구에 뭔가 그 환자를 약간 평가용으로 제공하시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어, 아직 협업 요청이 없어서 그러진 못했는데, 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이렇게, 있어요. 네, 언제든지 협업 요청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 협조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더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일단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요새 공부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이 배웠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셔가지고 또 다른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